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분묘 기지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옳은 거를 찾으라 그러네요.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 분묘기지 점유자는 기지의 소유권 시효 취득한다. 이건 소유권을 가지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이제 분묘 기지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묘 기지권은 지상권 일종의 물권이죠. 소유권 아닙니다. 이번에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에게 토지에 대해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아니죠.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일종입니다. 빌려 쓰는 거죠. 자주점유, 타주점유. 타주입니다. 타주.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죠. 3번입니다. 등기는 취득 요건 아니야.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등기 불가능. 자, 4번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 지료 안 내도 되나요? 예, 지료 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존속 기간도 딱히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4번이 맞는 말이고 5번에 보시면요. 존속 기간에 약정 없으면은 5년이다? 아니야. 존속 기간이 없는 것이다. 계속 제사 지내면 존속이죠. 자, 그럼 34번 보겠습니다.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대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병에게 매도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그 후에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대지가 정에게 매각. 틀린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366조 법정지상권을 섞어 놓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대지 위에 건물 소유하고 있는 갑이죠. 그렇다는 것은 일단 최초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둘 다 갑이에요. 자, 둘 다 갑이다. 갑. 자, 이러고 있다가 저당권이 들어온 거죠. 저당권이 어디에 들어왔죠? 토지에 들어온 거 맞습니까? 자, 여기에 저당권 들어왔다. 자, 저당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해당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병한테 넘어갔거든요.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그 이후에 저당권 실행 그리고 경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요상, 딱 지금 요상이죠. 자, 이랬을 때 일단 우리가 갑,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갑, 둘 다 갑일 때 어쨌거나 동일 소유자 상황에서 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366조 법정지상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이 저당권이 실행돼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찢어지게 되면은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일단 갑에게 있었던 건물 소유권이 병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동일 소유자였다가 현재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병은 무엇을 취득한다? 그렇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에요. 병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요? 건물을 넘겨받으시는 순간이에요. 건물의 소유권이 병에게로 딱 넘어오는 순간, 즉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병 이렇게 소유자가 찢어지는 순간 건물 소유자인 병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당권이 실행됐죠. 실행. 그리고 토지 소유자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 또 바뀌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자는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섞어 놓은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현재 이 갑이 366조의 요건을 갖춰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됐을 때 두 가지 지상권을 다 가질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되고 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선달하기 볼게요. 자, 1번. 병은 건물의 소유권 이전받는 즉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맞습니까? 예, 소유자 달라졌죠. 맞는 말이고 2번입니다. 1의 경우에 병은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맞습니까?
등기 안에도 취득하죠. 그게 관습법상이든 366조든 요건 갖춰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병이 취득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을의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경락인 정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현재 이 병 같은 경우는 정한테 대항할 때 관습법상 가지고 대항한다. 366조 가지고 대항한다. 366조 가지고 대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는 정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지요. 4번입니다. 병은 을의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366조 법정지상권 취득한다. 맞는 말입니다.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소멸되고 366조가 취득되는 이 지점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사의 경우에 병이 법정지상권으로 경락인 정에 건물 철거 청구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입니까? 예, 5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쉬운 데 있었습니다. 의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문제 볼게요. 35번 문제입니다. 틀린 거. 1번.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된다. 이거 넘기려면 등기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지요?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토지 소유자 갑, 건물 소유자 갑인 상황에서 갑이 만약에 건물만 을한테 넘겼다. 건물만 을한테 팔았다.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을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딱 넘어오는 순간 을은 뭐까지 함께 취득하는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을은 함께 취득이다. 등기 안 해도 취득입니다. 그럼 등기 안 해도 갑한테 대항합니까? 지상권 가지고? 대항하죠. 갑이 토지를 정한테 팔아도 정한테도 대항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면 이걸 병한테 넘기고 싶어요. 이 지상권 병한테 넘기고 싶다. 그러면 지상권 이전 등기해야 됩니까? 자, 병이 지상권자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돼요. 을이 지상권 취득하는 거는 동일 소유자인 상태에서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졌기 때문에 취득하는 187조에 해당한다. 등기를 안 하셔도 된다. 근데 병은 을에게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을이 가지고 있었던 지상권을 그냥 넘겨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너는 등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 전득한 제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지상권자는 등기 안 해도 갑한테도 대항하시고 갑이 만약에 토지를 다른 사람한테 팔으셨다. 정한테도 대항한다. 맞는 말이죠? 네, 대항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했는데 이거 함께 매도 판례네요. 함께 매도했는데 매수인에게 대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가 되었고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됐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함께 매도 판례. 함께 매도 판례. 예.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둘 다 갑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토지도 을한테 파시고 건물도 을한테 파시는 상황입니다. 일괄해서 매매계약 체결이죠. 자,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등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건물은 됐다, 안 됐다? 건물은 아직 안 됐어요. 매매계약은 했습니까? 예, 매매계약은 했는데 등기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갑이고요. 토지 소유자 을. 자, 원래 동일 소유자였다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요 갑 같은 경우는 마땅히 지상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을한테 넘겨주셔야 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기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장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였습니다.
함께 매도 판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보겠습니다. 지료에 관해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하는 것이다. 법정 지상권에서는 지료를 내야 된다, 안 내도 된다?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됩니까? 예, 내야 되죠. 예, 그렇죠. 주의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그냥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료가 요소다, 요소 아니다? 요소 아니다. 지료가 없어도 무상지상권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그냥 지상권이 아니라 법정지상권이라면, 이게 법정지상권이라고 한다면은 지료를 내야 되지요? 지료 내야 됩니다. 지료 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 경우에 의리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하셨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갑한테 지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료를 얼마로 할지 먼저 협의합니다.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손잡고 어디 가야 되죠? 법원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럼 판사가 정해줍니다. 지료를 1년에 1,000만 원으로 합니다. 땅땅땅. 이러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지료가. 그럼 지료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동일인 소유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철거하기로 합의했다라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 됩니까? 되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권 보겠습니다. 틀린 거 기억. 지역권은 물권임으로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지역권만 분리 처분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랬죠. 부종성이었습니다. 요역지 소유권 따라 넘깁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 지역권은 별도의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요역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이다. 그쵸? 따라 당깁니다. 부종성. 자, 디귿.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자, 여기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켰다라는 것은 방치되어서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지역권을 다시 되살린 거죠. 자, 이거 한 분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유자를 위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다. 근데 없다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기역, 디귿 두 가지 틀렸습니다. 리을. 지역권은 유상, 무상,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미음에 대가와 존속기간 규정 두고 있지 않다. 그쵸? 네, 존속기간 규정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전세권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전세권의 지급은 성립 요소이며 전세권자에게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 자, 이제 여기서 전세권의 지급이 아니라 전세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오타입니다. 오타.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며 전세권자에게는 경매 청구권이 있다. 경매 청구 있습니까? 있죠. 1번 맞는 말이에요. 2번 전세권에 대해서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된다. 전세권자도 토행권 행사 가능합니다. 맞는 말. 3번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요. 수선 의무가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4번 설정행위로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가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3월 경과하면 소멸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몇 월이에요? 6월이죠. 6월. 자, 4번이 틀렸고요. 5번입니다. 전세권이 성립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종전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 지위 상실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전세권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목적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을이 전세권자인데 예를 들어서 주택이에요. 주택이요. 주택이 병한테 팔렸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갑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 갑이 가지고 있었던 설정자의 지위가 병한테 넘어가겠냐 안 넘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승계되는 거 안 되는 거? 승계가 되는 거죠. 이게 승계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는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항력 있는 거예요? 네, 대항력 있는 거죠. 전세권이 대항력 갖추고 있다라는 거는 설정자 지위가 넘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을은 병에게도 전세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너는 설정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을이 만약에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차인일 때,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이 임차인이 대항력 가지고 있으면 무슨 지위 승계예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거죠. 예. 왜 승계된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예. 대항력이 있으면 승계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설정자 지위가 승계되고 따라서 갑이 지고 있었던 전세금 반환 채무, 전세금 반환 채무도 병한테 넘어갑니까?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전세금 누가 빼주셔야 돼요? 병이 빼줘야 돼요. 그러면 갑은 그걸 면하는 겁니까? 갑은 면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에서 우리가 전세 끼고 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누가 끼고 사신 거죠? 병이 전세 끼고 산 거죠. 예. 그럼 5번 맞는 말입니까? 예, 설정자 지위를 상실하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7번, 5번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6월. 자, 그리고 유치권 관련해 가지고는 또 내용을 보고 또 문제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담보 물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칠판을 좀 닦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좀 닦고요. 예. 칠판 닦는 동안 좀 쉬세요. 물론 1분도 안 되는 시간이겠지만. 담보물권,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할 담보물권은 두 가지죠. 두 가지. 유치권과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은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보다도 더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저당권이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담보물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그 통유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요. 통유성. 담보물권의 공통된 속성들을 말을 하는 것인데, 자, 표에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총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종성. 두 번째, 수반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상, 대위성, 불가분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번과 2번에 나와 있는 이 부종성과 수반성 같은 경우는 결국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함께 묶어서 정리합니다. 부종성과 수반성. 부종성. 부종성의 틀 안에 수반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일단 부종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지역권에서도 살펴봤지만 주종관계로 묶어서 함께 다니는 거죠. 이 담보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있고 담보물권이 있을 때 이 두 분이 함께 다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뭐가 주죠? 주가 항상 왼쪽이죠. 예, 채권이 주예요. 얘가 주예요. 주. 자, 담보물권이 종. 자, 그래서 이렇게 주종 관계로 문명을 역시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담보물권보다 채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치권을 생각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갑이 키우고 있던 개가 을을 물었다. 그럼 을이 이제 개를 붙잡는 거예요. 유치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을이 여기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갑에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이 있어야 담보물권이 의미가 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요.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줬다. 을은 역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받을 돈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 후 등기를 했다면 을은 저당권도 취득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의 이런 유치권이나 저당권 같은 경우는 담보 물권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갑이 만약에
변제를 했다면, 돈을 다 갚으셨다면 을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이 소멸돼 버리는 것이고 담보 물건은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소멸, 없어지는 거죠. 주가 갔죠? 종도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갑이 을한테 변제했다. 그럼 을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이야. 그럼 저당권도 말소등기 해야 소멸, 바로 소멸. 바로 소멸이요. 187조. 가 된다라는 것이죠.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기억에 성립상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 물건도 성립이다. 채권이 있어야 담보 물건도 있다라는 것이죠. 니은이요.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담보 물건도 어떻게 된다? 소멸이야. 주가 가니까 종도 간다. 자, 이번에 수반성 같은 경우는 채권이 이전하게 되면 뭐도 따라서 이전된다. 담보 물건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따라당기는 거죠. 따라당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운명을 함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주다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물상대의 보기 앞서서 먼저 불가분성 보시면요. 동그라미 4번의 불가분성이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이 담보 물건의 효력이 목적물 전부에 다 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가 개를 유치하고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변제를 반을 했어요.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내가 지금 걔한테 물려서 받아야 될 치료비가 100만 원이다. 근데 채무자가 개 주인이 50만 원만 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개 주인이 야, 내가 50만 원 줬으니까 내가 반 변제했으니까 개 반 내놔라.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됩니다. 말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개를 다 유치해도 됩니까? 아, 그럼요. 다 갚으셔야 개를 주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저당권도 마찬가지예요. 자, 목적물을 담보 잡고 있다. 저당권자다 내가. 자,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만약에 뭐 1억이다. 1억. 자, 그랬는데 채무자가 5천만 원을 변제하셨다. 그럼 저당권자가 담보 잡고 있는 이 주택 전부에 대해서 다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 내가 지금 5천만 원 갚았으니까 경매 청구 반만 하세요. 지붕만 경매하세요. 주택 반으로 잘라가지고 반만 팝시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분성입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개를 자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개가 죽겠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변제받을 때까지는 목적물 전부에 다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이 물상 대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치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상 대위입니다. 자, 일단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치 변형물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서 보험금이나 보상금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텐데, 갑이 만약에 주택 가지고 있다. 주택. 자, 그리고 갑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예요. 근데 만약에 주택이 멸실됐어요. 불나가지고 멸실돼 버렸다, 주택이. 그러면 저당권은 가만히 있는다, 소멸한다? 자, 소멸한다, 가만히 있다. 소멸합니까? 확실해요? 예, 그렇죠. 확실하죠.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소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이유는 이제 많이 아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 1, 2월 달만 하더라도 소멸합니까? 오, 예, 소멸합니다. 바로 소멸한다, 바로 나왔어요. 지금 흔들리는 거죠. 왜냐면 물상대가 떠오르니까. 일단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목적물이 멸실하게 되면은 그 목적물에 관련돼 있었던 물건들 다 소멸돼요. 갑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권도 소멸이고 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저당권도 다 소멸입니다. 소멸이 원칙인데 다만 갑이 보험 가입해놨다. 보험 가입해놨죠. 그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저당권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해당 주택은 날아가 버렸지만 그 주택의 가치가 지금 돈으로 환산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자가 이 보험금에 대해서 효력 주장해요, 못해요? 하는 거죠. 이게 물상대이죠. 이게 가능하다. 자, 다만 저당권자가 보험금에 대해서 효력 주장하려면 반드시 이 보험금이 갑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하셔야 돼요? 예, 압류해야 돼요. 압류.
이 보험금이 갑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압류를 해야 이 보험금에 대해서 특정성이 유지된다. 특정성. 여기서 말하는 특정성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험금이 갑한테 들어가 버리면 갑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돈하고 섞이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물상대가 안 돼요. 갑한테 가기 전에 딱 특정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압류가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 여기서 이 압류는 저당권자가 반드시 스스로 하셔야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스스로 해야 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예. 맞는 말입니까? 자, 압류를 저당권자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압류해줘도 돼요? 제3자가 압류해도 돼요. 만약에 제3자인 다른 채권자가 저 보험금을 압류해줬다. 그래도 저당권자는 효력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압류라고 하는 것은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제3자가 압류해줘도 괜찮다. 무방하다. 땡큐입니다. 그쵸? 예. 자, 이에 반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해서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현재 을이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건 해당 주택을 을이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점유를 해야만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점유가 생명줄이죠. 생명줄. 주택이 불나가지고 멸실. 을이 유치권을 유지하려면 집이 불타고 있죠. 계속 집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겠죠. 불났으니까요. 나갔어요. 자, 그리고 주택 멸실됐죠. 자, 그러면은 을이 주택을 더 이상 점유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 그러니까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 이어가지 않는 한 유치권은 끝난 것이다. 소멸. 만약에 갑이 보험을 들어놨다 하더라도 이 보험금을 유치권자는 건든다, 못 건든다? 너는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상 대위성이 없다라는 점에서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저당권과 이 유치권의 이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죠. 물상 대위 이 지점에서 가치 변형물의 효력 주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논의를 넓혀 나가야 돼요. 우선 변제권까지요. 우선 변제권. 자, 그러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갑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다. 그리고 병이 유치권자예요. 자, 이랬을 때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간다면 주택 경매. 주택이 경매 들어갔으니까 이 주택의 가치가 경락대금이라고 하는 돈으로 나오는 거죠. 주택의 가치가 돈으로 지금 환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역시 이것도 가치 변형물이거든요. 그럼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는 효력 주장을 해요, 못해요?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상 대위성이 있거든요. 물상 대위성, 즉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효력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락 대금에 대해서도 효력 주장은 당연히 가능한 것이다. 맞습니까? 유치권자는 이 돈 건든다, 못 건든다? 너는 못 건드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이 없거든요. 대신 목적물이 경매 들어가게 되면은 저당권 소멸이지요. 받을 돈 받고 나가시는 거예요. 소멸한다,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선 변제권 행사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물상대위하고 우선 변제권 두 가지 잘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가치 변형물이 있을 때
저당권자는 효력 주장이 되지만 유치권자는 안 되는 거죠. 자, 책을 보겠습니다. 자, 물상대위 관련해서 내용을 봅니다. 104페이지 밑에 쪽에 있습니다. 1번.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질권 무시합니다. 저당권에만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번입니다. 물상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목적물에 가름하는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해야 된다. 물상대위 하려면 압류를 하시라. 그다음 4번입니다. 압류는 특정성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해도 무방하다. 즉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러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이제 유치권의 성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유치권과 관련해 가지고 중간에 320조 박스 1항 봅니다.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여기서 유치한다라는 거는 내가 보관하는 거죠. 내가 점유하고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반환 거절하는 겁니다. 자, 유치권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 특성들을 좀 보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입니다. 우리는 이제 드디어 유치권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치권 특성. 유치권 특성. 첫 번째. 우선 변제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선 변제권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다? 물상 대위성도 없다. 우물이 없는 거죠? 우물이 없어요. 우물 없는 거죠. 한 가지 추가합니다. 물권적 청구권도 없다. 물권적 청구권 없다.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준용이 안 되거든요. 준용이.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권자가 권리를 침해당하셨을 때는 뭐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지요? 예, 점유권 가지고 행사합니다. 점유권 가지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그 해당 유치권 자체, 그 자체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은 안 됩니다. 준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두 번째요. 자,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법정 담보 물권입니다. 법정 담보 물권이다. 여기서 법정 담보 물권이라는 뜻은 당사자들 간에 뭔가 유치권 설정 계약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요건 갖추면 취득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유치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잘 정리하셔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어요. 성립 요건 5가지.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까? 예, 임의 규정이에요. 왠지 강행 규정일 것 같은데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거죠. 헷갈리라고. 임의 규정입니다. 즉 배제 특약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유치권 성립을 배제하기로 당사자들이 특약했다. 배제 특약을 하셨다. 그러면은 이 배제 특약이 유효해요. 그럼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 자, 그리고 이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성립 요건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 나와 있는 거죠. 배제 특약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성립 요건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죠. 배제 특약 없을 것. 무슨 규정이니까요? 임의 규정이니까요. 임의 규정이니까요. 예. 지금 회담 잘 되고 있대요. 아까 쉬는 시간 보고 왔어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관심 없으세요, 별로? 관심 없으십니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 우리가요, 우리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야죠. 예.
자, 기본 이론 보겠습니다. 자, 의의는 조문 그대로고요. 밑에 성질 봅니다. 자, 1번 법정 담보 물권이다. 따라서 이 성립 요건이 중요합니다. 법정 담보 물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 규정이다. 특약 배제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립 요건이 지금 총 5가지가 나와 있죠. 요 5가지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한 개씩 써보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 여기 좀 공간이 협소하니까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물건을 유치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 물건이어야 된다. 내가 내 물건 유치하는 건 말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결련성입니다. 결련성. 이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성을 말을 하는 것인데 물건과 유치하는 물건과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된다.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 필요하다. 자, 그럼 세 번째야. 물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해야 된다.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는 것은 불법한 점유를 원인으로 해가지고는 유치권 주장할 수가 없다는 뜻. 자, 그리고 이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반드시 변제기에 도래를 해야 된다. 채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 있을 것 없을 것 이렇게 5가지예요.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일 것. 두 번째, 결련성이 필요하다.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이 필요하다. 물건에 대해서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되고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배제 특약은 없을 것. 이렇게 5가지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성립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과 채권이 있을 때 이 물건과 채권 간의 결련성,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련성 관련해 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결련성. 그래서 결련성을 중심으로 놓고 물건에 관해서는 뭐 하셔야 되고요? 적법하게 뭐 하셔야 되고요? 점유하셔야 되고요. 채권은 어디에 도래해야 되고요?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고요. 이렇게 중심을 잡습니다. 물론 물건은 타인 물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은 배제 특약 없을 것. 이건 이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를 해야 되는데 판사님이 변제기에 도래한 채권을 유예시켜주는 경우가 있죠. 그걸 상환기간 뭐라고 했었죠? 허여, 그렇죠? 상환기간 허여. 만약에 상환기간 허여 판결이 떨어졌다. 자, 그렇게 되면은 변제기 자체를 뒤로 늦춘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책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립 요건 첫 번째, 타인의 물건. 두 번째, 적법 점유.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결련성, 변제기 도래, 그리고 배제 특약은 없을 것. 자, 뒤에 핵심 이론 내용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고요.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점유는 유치권의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여기서 이 점유가 유치권의 생명줄이죠. 생명줄. 이 특성에다가 한 개 추가할게요. 특성에다가 좀 추가하겠습니다. 4번. 유치권에 있어서는 이 점유가 생명이다. 점유가 생명. 그러니까 이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라는 것이죠. 점유가 성립 요건이다라는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점유해야 된다. 자, 그리고 존속 요건이다라는 것은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그렇죠?
근데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었다, 존속 요건이었다? 발생 요건이었죠. 존속 요건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따라서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다라고 해서 물권이 소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그치요? 근데 점유는 존속 요건이라고, 유치권에 있어서.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하면은 소멸돼 버리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점유를 침탈당하고 1년 내에 회수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된다. 여기서 1년 내 점유를 회수했다라는 것은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한 거죠. 그래서 점유물을 다시 되찾은 거죠. 그럼 유치권도 다시 회복된다. 살아난다. 4번이요. 불법 행위에 의해서 점유를 개시했다.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점유여야 된다고요? 적법한 점유여야 한다. 자, 그리고 자 5번에 보시면 유치권 행사 기간 중에 점유에 대해서 유치권 성립도 가능하다. 6번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법원이 기간 허여했죠. 이거 지금 기간 유예시켜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변제기가 뒤로 밀려나 버리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된다.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유익비를 안 빼주면은 유치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비용을 투입해서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했는데 그 유익비를 안 준다. 그러면 그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가 있죠. 맞나요?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주장 돼요, 안 돼요? 돼요.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기간을 유예시켜 줘버리면 이러면 더 이상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4번에 보시면 이제 채권과 목적물 간의 이제 결련성 요게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비중이 있는 부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결련성 그리고 유치권 효력 관련해서 정리하고 덩달아 문제를 또 함께 풀고 유치권 마무리하고 이제 저당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